어,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편 바다와 나비, 성탄제, 뿌리에게라는 시들을 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배웠던 건 좀 더 이미지적인 측면들을 배웠습니다. 심상, 이미지 이런 것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다와 나비 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자, 이 시가 낭만적인 꿈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다란다. 나비가 겁대가리 없이 바다의 풍덩. 왜 바다의 풍덩에서 그게 뭔 줄 알고? 청무밭이라는 자신의 이상향, 먹거리가 가득한 곳인 줄 알고 풍덩할 뻔했죠. 그렇게 날개가 젖으면서 공주처럼 지쳐 돌아오는 어떤 현실에 의해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 가장 적절할까요, 도윤아? 그렇죠, 5번이죠. 냉혹한 현실을 나가려다 좌절된 것. 혹시 2번 고르는 사람 있니? 혹시? 만약 의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2번도 맞을 수 있어요. 그쵸? 냉혹한 현실에서 진 거잖아. 그치? 근데 패배, 의식과 패배는 현저히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죠? 패배, 의식과 패배는 완전 다른 얘기야. 자, 그럼 2번. 기억은 청무밭입니다. 청무밭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청무밭의 원래 실체는 바다 맞습니까? 그쵸? 착각했죠. 나비가 넘어야 할 장애물인가요? 좀 애매하지.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뭐가 훨씬 더 가까워요? 세 글자, 다른 세 글자로 바꾼다면? 이상향과 훨씬 가깝죠. 나비의 순진함을 드러내는 소재. 그치? 맞고요. 선명한 색채 이미지로 나비와 대비된다. 나비는 하얀색, 청무밭은 푸른색. 색채 대비 포카리스웨트.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이상향 맞네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너네 단어 잘 외우고 있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어? 이래서 단어를 외우는 거야. 너네 작년에 기는 놈 나는 놈 했나? 단어장? 거기 속담, 사자성어 뒤지게 많잖아. 그 한 이유가 있어.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1년의 상황과 관련이 깊은 거. 첫 번째 연의 내용은 그냥 겁대가리 없이 바다에 뛰어들고자 하는 나비의 모습이에요. 그럼 겁대가리 없는 걸 고르면 되겠네? 그 몇 번이야? 그렇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개겨. 어쩌려고 개겨. 그게 겁이 없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 한다.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너네 학교에 혹시 일진 이런 거 있어? 없어? 오, 청정구역이네? 아니, 그래. 없어? 일진 이런 존재들? 청정구역. 아직은 없나? 뭐 아마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없는 학교도 있을 텐데 나도 있었던 것 같거든. 그런 일진들 약간 좀 양아치, 그냥 양아치 새끼들 있잖아. 소위 말하는 일진들,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런 애들, 막 그런 놈들 중에 하나가 퇴학 됐다고 쳐봅시다. 퇴학당했어. 그럼 이제 일진이 없네. 그러면 바로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끼가 등장을 해요. 그쵸? 얘만큼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1인자가 물러났으니 2인자가 이제 마치 1인자인 것처럼 군다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은 너무 잘 알죠? 우물안 개구리. 갇혀있는 세상만 보는 걸 우물안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은 뭐예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놓친 거. 그렇죠. 놓친 것, 즉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허무함. 열심히 쫓아갔는데 결국 닭이 이렇게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 그럼 걔는 놓쳐버렸죠. 그런 허무한 상황을 의미하고요. 5번.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내가 찾아오면 내가 내 재산의 반절을 떼줄게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 이상한 데서 이상한 걸 찾는 거. 그쵸?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5번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 가장 겁이 없는 상황, 겁이 없는 모습은 3번이 가장 가깝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성탄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리움, 이런 시를 이제 본 게 성탄제였습니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방법.
자, 현재에서 과거로 나간다. 맞습니까? 아니죠. 반대지.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고요. 어조의 급격한 전환, 말투가 갑자기 빡 바뀌는 게 있나요? 아니요.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킵니까? 좀 뭔가 그럴싸해 보이네. 정서의 극적인 변화, 갑자기 감정이 확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죠. 유사한 이미지를 나열한다. 존재하지 않았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과거는 어떤데? 이 사람이 느꼈던 과거의 모습은 어때요? 과거의 모습은 어때? 너네 집 밖에 나가면 붉은 산수유 열매 찾을 수 있어? 없죠. 뭔가 좀 고향과 같은 정감 가는 느낌이 있고요. 아버지는 그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막 눈속을 헤치고 그 약을 따오는 아버지의 모습들. 그렇죠? 굉장히 정감 넘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현대로 넘어와서는 어떻다 그래? 현실이 참? 네? 그거 같대요? 네모? 저한테 다시 빈칸을 주시는 건가요? 현실은 어떻대? 굉장히 과거랑 다르게 삭막하고 메말라 보이는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현격히 대비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은 3번이었다. 5번! 지난주에 본 거랑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만약 5번을 틀렸다? 집 갈 때 창문으로 가라 진짜. 자, 아버지의 사랑 소재 두 가지. 뭐 있습니까? 윤서야 뭐 있니? 붉은 산수유 열매. 좋아요. 그냥 산수유? 약간 창문을 반쯤 걸터 앉을 것 같은 답인데요. 그런 거는 일단은 맞게 하시는데 원래 보통은 여기까지는 써줘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는. 일단 뭐 맞기는 치세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답이나? 오케이, 선으로 놓자라. 이렇게 두 가지의 존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했다. 자, 6번 요렇게 좀 볼게. 여러분 다음 장과 합쳐져 있으니까. 자, 빈칸에 적절한 걸 고르는 건데 왜 이래? 빈칸에 적절한 거. 자,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회상하게 만드는 매개체는 딱 한 글자로 적을 수 있었어요. 바로 뭐였지? 눈이었습니다. 눈. 그러면 눈이라고 적힌 보기가 바로 4번 D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모두 고르래. 둘나 모두 고르래. 모두.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눈이라는 존재를 다른 말로 또 바꿔서 한 번 더 이야기했지.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의 것,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다. 그게 바로 눈이었죠. 그러면 정답은 4번과 5번 두 가지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7번. 심상의 대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다. 심상의 대비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어요. 어두운 밤과 숯불은 대비가 됩니까? 그쵸? 어두움과 빨갛다. 명암의 대비라고도 우리가 얘기했었지. 밝고 어두움의 대비. 약과 붉은 산수유 열매. 얜 대비가 아니라 사실 두 개가 같은 존재지. 그치? 약이 곧 산수유 열매잖아. 정답은 2번이었고 3번도 눈과 산수유 열매. 하얗고 빨갛고 4번의 서늘한 옷자락과 열로 상기한 볼도 촉각의 대비.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그다음에 5번의 눈과 혈액도 하얗고 빨갛고 심상 시각적인 색채의 대비가 존재하더라.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시는 뿌리에게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8번이 서수라는 문제였는데 흙과 뿌리의 변화 과정. 어떻게 돼? 흙은 아낌없이 퍼부어요. 퍼부어요. 뿌리는 받아 먹어요. 그러면
헌신적인 사랑 좋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불러줄게요.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정리해서. 자, 점차 큰 식물로 서술해 볼게요. 공간이 없으면 다른 여백에다 적으셔도 괜찮아요. 점차 큰 식물로 성장해가는 뿌리와 점차 황폐해지는 흙의 모습을 통하여 흙의 모습을 통하여 흙의 헌신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흙이 어떻게 변했는지, 황폐화된 거, 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성장한 거, 그리고 그 둘의 관계,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으셨다면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류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거 내가 이따 걷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문제 마저 가봅시다. 9번. 자, A는 나가 흙이고요. B는 너가 뿌리입니다. 감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B를 부른다. 내가 너를 부른다. 흙이 뿌리를 부릅니까? 부르는 형식. 맞나요? 바로 옆에 보니까 뿌리여라고 했네. 그쵸? 뿌리여. 이렇게 부르는 방식은 무슨 법이라 한다 그랬지? 돈호법이라고 한다 했어요. 좋아. 그럼 부르는 형식 있네. 부르는 형식 있네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사실상 뭐에 더 가까워요? 독백에 훨씬 더 가까워요. 독백이 뭔데? 혼자 얘기하는 거. 그쵸? 혼자 얘기하는. 부르긴 했지만 뿌리의 대답은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흙의 입장에서 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적절하고요. 2번. 흙은 뿌리에게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을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다. 그쵸? 헌신적인. 3번. 뿌리는 흙의 마음가짐을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뿌리의 입장을 알 수 있니? 전혀 등장한 게 없죠? 흙의 작용으로 뿌리가 바람직하게 변해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 그쵸? 맞는 말이고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 그쵸? 헌신적인 사랑.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기억부터 미흡. 자, 기억. 기억은 뭐냐 하면, 자, 기억은 네 숨결 처음 데이던 그 자리. 그러면 흙과 뿌리가 처음 만났던, 즉 뿌리와 흙이 처음 인연을 맺은 장소이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적시며 뻗어가라. 흙이 지닌 물을 받아 성장하라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그렇죠? 양분을 주는 거. 디귿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역설법이었죠. 그래서 뿌리의 성장을 보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낸다. 맞니? 네. 왜 어리석은 기쁨이었어요? 왜? 그렇지. 너무나도 이타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이타적이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썼고, 자, 시련 속에 리을은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봐라. 흙이 단단해지는 거.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흙의 모습. 틀렸죠? 흙이 단단해진다는 건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니까 강해진다고 볼 수가 없겠네. 정답은 4번. 마지막 지금은 빈 그릇 모두 주고 난 상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화되어 버린 흙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총 10개 중에 몇 개 맞았나? 여러분들 위에 적어서 저에게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네. 강조한 것만 썼는데 네.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 헌신적인 사랑 또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들어가면 대부분 맞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낌없이 준다. 변화 없어도 맞나요? 네네. 아낌없이 준다? 라고만 적었어? 아니 그러면 나무가 될 때까지 아낌없이 주는 흙 같은 부모님의 사랑. 흙 같은 부모님의 사랑 말이 좀 그런데 흙 같은 부모님의 사랑은 좀 저 시에서 흙 같은 어. 존재. 좀 애매하네. 일단 채점하지 말고 줘봐. 연서 뒤에 좀 하나 줄래? 너도. 아 이거 하나에 따라서 남냐 안 남냐가 정해지네. 오 다들 잘했어. 일단 고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교재를 펴보도록 합시다. 왜 나머지 분들이 왜 안 오지? 오늘 안 오나? 자, 오늘 53쪽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고전이 시작이 되죠. 고전.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53쪽 보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잠깐 뒤에 63쪽 한번 와볼래요? 63쪽? 63쪽을 보면 익숙할걸? 그쵸? 우리가 현대시 보면서 봤던 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건 이제 이것들이 고전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를 볼 거라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이 알게 될 내용들일 겁니다. 53쪽 돌아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정서의 표현 방법이에요. 정서의 표현 방법. 이 시인들, 시를 쓰는 사람들의 한 70% 정도는 사실 자신의 감정을 막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감정을 표현할 때 자신이 뭐 뭔가 갑자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시를 막 쫙 써내려갈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그게 노래죠. 노래를 막 써내려가는 거지, 노래를.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정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오히려 뭔가 돌리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 표현 방법을 보니까 긴 한숨으로 흘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슬프구나라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하다못해 뭐 발라드를 들어도 그쵸? 이 사람이 뭔가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프구나. 뭐 이런 직접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해요. 근데 반면에 밑에 간접적인 걸 볼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부평초 홀로의 뿌리가 없어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시인. 이게 뭔 개소리냐고 이게. 해석을 해보면 자신을 부평초에 비유를 했고요. 두둥실 떠도는 신세래. 즉 외롭고 처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 외로워, 나 굉장히 서글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알아주길 바라듯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60-70% 정도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많다는 얘기일까요? 양은? 네, 안타깝게도 간접적인 게 훨씬 더 시는 많아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약간 혹시 뭐 부모님 중에 시인이 계신다거나 주변에 시인이 있으신 분 있나요? 있어?
없죠? 다행이네요. 시인들은 좀 변태 기질이 있어요. 약간 알아주길 바래. 지금 내 마음을 좀 내 시를 읽고 나서 알아주길 바래. 약간 이걸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연애할 때도 보면은 특히 여성분들 뭐가 변했는지 알아봐 주길 원하잖아. 하다못해 립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뭐 블러셔 색깔이 바뀌었다든지 아이라인이 바뀌고 뭐 앞머리 자른 거 특히 이런 거 알아봐 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눈치채 주기를 바래합니다. 이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밑에 보면 자 별표 칠게요. 감정이입. 자,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 다 같이의 뜻을 몰라 혹시? 다 같이 읽으라고요. 시작. 야, 자, 시작.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아유, 힘드네요. 다 같이 읽는 거. 자, 좀 위로 올려서 할게. 말 그대로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과 화자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만 보면 또 감이 안 오죠. 자, 밑에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시는 백석이라는 사람, 우리 이 사람 얘기를 한번 얼핏 했던 것 같은데 백석이라는 사람의 여승이라는 시입니다. 여승의 뜻은 뭐냐면 여자 승려예요. 그러니까 여자 스님. 근데 좀 슬퍼 이 얘기가. 이 시가 되게 슬픈 시야.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있고 화자가 어떤 여인을 만나요. 아, 여자 승려니까 머리가 없어야죠. 여인을 만나요. 여자 스님이잖아. 스님 알죠? 스님. 그래서 만났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과거를 떠올려요. 아, 이 사람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하고 과거를 떠올리니까 옛날에 이 여인이 딸내미 아기를 데리고 있던 모습이 기억나.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무슨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팔고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 그때 그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왜 승려가 됐을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집 나가요. 그래서 이 둘이 살아. 그래서 힘들게 살다가 딸이 죽어. 그렇게 모든 걸 잃은 이 여인이 슬픔의 어떤 그 감정에 북받쳐서 결국 승려가 되는 모습으로 다시 재회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내용이야. 자, 봐봐. 산꿩도 섭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꿩이 울었대. 꿩이 울었대. 물론 진짜 꿩의 울음소리가 들린 걸 수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막 꿩이 크라이 한 거야? 아니죠. 우는 건 꿩이 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여인이 우는 거예요. 여인의 울음이야. 여인의 울음. 그러면 꿩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마치 정말 그 여인의 울음처럼 들렸나 봐. 그럼 이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새끼가 갑자기 크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우는 거였잖아. 그럼 이 꿩이라는 존재에다가 여인의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대입이 아니라? 이입을 시킨 거라고. 이입을. 그래서 우린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인이 우는 거야. 여인이 우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산절, 템플, 산에 있는 절에 마당에 여인의 머리와 눈물이 같이 떨어지더래. 떨어지더래. 무슨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그렇지. 하강적 이미지. 그래서 머리가 떨어지는 거. 이제 승려가 되니까 머리 밀어야 되잖아. 승려가 되어가는 과정. 머리를 밀고 그와 동시에 슬프기 때문에 울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여인의 어떤 슬픈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즉 꿩이라는 존재에 여인의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더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객관적 상관물?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심화시키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와볼게. 이 꿩이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여인의 감정을 이입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꿩의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마치 여인의 어떤 울음소리가 느껴진, 즉 이 화자의 감정이 더 어떻게 돼요? 더 고조되죠. 더 심화되고. 그러면 이 꿩이라는 존재는 감정이입을 한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뭐도 되는 거야? 화자의 감정을 더 고조시키고 심화시켰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꿩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더 슬퍼. 여인의 모습이 더 처량하게 느껴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지금 여러분들 책으로 보세요. 여기 약간 좀 이상하게 편집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있어. 예를 들면 꿩. 아까 여기서 얘기한 감정이입의 대상이 있어요. 그럼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너네 혹시 집합 배웠니? 집합 안 배웠어? 안 할게.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말고 이 밖에 있는 존재도 있을 거 아니야. 객관적 상관물은 맞으나 감정이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감정이입의 소재면 자동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해. 근데 반대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게 전부 다 감정이입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보고 뭔가 감정이 고조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다 이입을 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보기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54쪽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외계어가 써 있습니다. 외계어가 써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시 한 편이거든. 되게 짧죠. 사실 되게 짧은 거지. 이렇게 그냥 세 줄짜리 짧은 시를 뭐라고 하냐? 시조라고 부릅니다. 시조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공간 많죠? 정리합시다. 자, 이 시조는 언제 쓰였냐? 오. 아, 진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쓰입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쓰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요게 가장 일반적인 시조의 구성이거든요. 그 설명해 줄게요. 일단 시조 중에서 가장 평범한 시예요. 이게 평범한 형식의 시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평시조는 어떤 형식을 가지길래 이게 가장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 잘한다, 도윤아.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3장은 뭐냐? 세 줄이라는 얘기야. 세 줄.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두 번째 줄을 중장, 가운데 중장을 써서 중장이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을 종장이라고 합니다. 가장 끝부분. 이렇게 세 개의 장이라서 3장이야. 자, 그 다음에 6구는 뭐냐면 6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절로 쓰여요. 그러니까 한 장이 2개의 구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장에 6개의 구절이 있고 이 총 글자 수가 45자를 왔다 갔다 한다. 45자이기도 하고 뭐 44자인 것도 있고 46자인 것도 있고 그 언저리에 평균적으로 있다.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의 꼭 지켜야 하는 형식은 뭐냐면 이 종장의 첫 부분, 첫 머리. 그렇지. 첫 머리는 무조건 3음절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종장 첫머리는 3음절로 지켜줘야 돼요. 이 두 가지의 형식을 지키면 이게 가장 평범한 형식. 그래서 우린 그걸 평시조라고 불러요. 평시조. 자, 그러면 이런 시조, 이런 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누가 썼을까? 이분법적으로 나눠줄게요. 그렇죠. 양반과 서민 중에 주로 누가 썼을까요? 이 시조는 양반들의 문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도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래? 이계라는 사람이에요. 이계.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다라는 건 양반이라는 뜻이야. 서민은 이름을 남길 수가 사실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사실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뭐 여러분들 이제 더 크면 모르겠지만 난 이미 글렀거든. 널리 알리기에는 이미 글렀어. 그렇죠? 양반 정도나 되어야 그 당시에 이름을 좀 그래도 남길 수가 있었단 얘기죠. 갑자기 뭐 방안에 현는 촉불을 하고 개똥이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양반들이 주로 즐겼던 문학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반, 이계라는 이제 양반이 쓴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왜 이런 시를 썼는가 배경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 안에 자, 현난이 뭐냐면 밑에 제가 현대어플이 다 적어놨죠. 켜 있는이라 뜻이에요. 켜 있는. 방 안에 켜 있는 이거는 눈치껏 알 수 있어. 촛불. 너네가 아는 그거야. 뭐야? 촛불. 캔들. 방 안에 촛불이 켜 있습니다. 촛불이 켜 있어요. 자, 근데 이 촛불이 뭐 했대? 이별했대. 그럼 촛불을 어떻게 쓴 거야, 지금? 그렇지. 사람처럼 의인화를 했죠. 또는 활유도 가능하겠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했어요. 촛불이 누구와
이별하였관데 이별하였길래 란 뜻이에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랑 이별했길래 두 개의 구절 나왔죠. 지금 촛불이 누구랑 이별을 했대요. 왜 촛불이 이별을 했나라고 보니까 요 밑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촛불이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 라고 보니까 이게 초잖아? 그치? 좀 잘 그렸지? 네. 그치? 자, 이게 초야. 근데 얘는 이 불이 점점 그러니까 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초는 짧아지죠. 네. 그치? 이 초가 짧아지고 뭐가 생겨요? 천농이 생겨요. 그쵸? 천농. 이 천농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더래. 자, 그러면 이 촛불의 눈물이라는 건 얘는 결국 천농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건 얘가 점점 짧아지는 걸 의미하겠네. 그쵸? 이 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 미안. 유지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되지? 녹아내리는 거? 녹아내리는 거.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은 이 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는 것 같더래. 그럼 우리 아까 봤던 산꽁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얘가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길래 지금 이 모습이 그렇게 보일까? 작가, 즉 화자가. 그쵸? 화자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니까 이 모습이 마치 자신과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촛불이라는 존재에 결국 뭐 된 거예요? 감정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모습이 보입니다. 화자의 빨간색 잘 안 보이나 혹시? 잘 안 보여? 그러면 바꿔줄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이 촛불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아서 더 슬퍼지겠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뭐도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 불렀어 우리가 아까? 뭐라 불렀어? 객관적 사실. 객관 사실물이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밑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촛불 같아서 같다 지규도 나오네. 우리가 저 촛불 같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속 타는 줄 모르겠구나.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구나. 왜 이렇게 얘가 지금 슬퍼하는가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여러분들 지금 역사 하고 있죠? 그치? 어디까지 했어? 삼별초까지 했나? 삼별초? 아직 조선시대는 안 들어갔겠네? 삼별초 못했어? 결석했어? 근데 왜 못했어? 어? 저희가 못했어. 못했다고? 아 그래? 그럴 수 있나? 뭐 어쨌든 자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 알고 있죠? 그쵸?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선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원래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성계는 원래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인이에요, 무인. 칼 들고 싸우는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이 이성계가 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왜 조선을 건국했는지 알아요? 위화도요? 아, 이제 그건 이제 하게 된 방법이고
부정부패. 고려가 고려 말이 개판이에요. 나라가 개판이야 진짜. 그래서 이성계가 그 당시 이성계는 거의 셀럽이거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막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이성계 막 이성계를 외쳐. 그러니까 얘가 고려가 좀 개판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이성계의 짱친이 있어. 진짜 겁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성계의 짱친. 정몽주라는 이성계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거예요. 이제 배웠으니까 그때 좀 가서 안쪽 좀 해. 알았지? 네? 맞아요. 시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새로운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급진개혁파라고 불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쌉진보야. 쌉진보인 거야. 이거 내가 볼 땐 고려는 이대로 안 돼. 뭔가 개혁이 필요해. 그럼 차라리 어차피 개혁하는 거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차라리 낫겠어. 근데 이제 정몽주는 개혁은 필요해. 근데 여기는 싹 보수야. 그래서 개혁은 필요한데 그래도 고려를 없애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가 고려인인데 나라를 개혁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건 좀 너무 반역 같은데? 라고 온건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어쨌든 이 급진, 자신의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정몽주의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진짜 엄청 똘똘한 사람이거든. 머리가 엄청 비상해요. 너무 친한 친구고 정몽주를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회유를 해서 조선을 세우면 되게 나라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정몽주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윤이가 얘기한 대로 시를 써서 보내요. 하여가라는 시를 써서 보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야 몽주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어차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 걔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답가로 단심가라는 걸 보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죽어 내가 죽고 100번을 죽어도 내 몸이 흙이 되어도 난 무조건 일편 단심한다. 고려에. 그게 단심가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린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리얼 사페예요. 리얼 사페에 가까워요. 이 관계가 이제 점점점 지지부진해지는 게 이방원은 싫은 거야. 우리 아빠는 왜 자꾸 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막 얘를 못 따라가지 이렇게 안달이지? 그래서 이방원이 무슨 짓을 하냐? 선주교에서 아빠 친구를 죽여요. 개또라이죠? 진짜 개사페라니까? 미친놈이야. 아빠 친구를 죽여. 이성계가 개빡쳐가지고 이방원을 유배 보내요. 실제로. 어쨌든 결국 이성계의 앞길을 어떻게 보면 막는 사람이었잖아? 친구지만 이 막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온건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너무 길게 좀 끌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를 다른 말로는 태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방원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아빠의 이름을 따와서 태종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태정태세 문단세 하잖아. 그치? 태정태세 문단세. 이 이방원의 아들이 누구야? 우리가 이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세종입니다. 우리 10,000원짜리에 계신 분. 이도라고 하는 사람의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을 만든 사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요것도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또 그 다음 왕이 태정태세 문단세야. 그쵸? 그 다음에 문종입니다. 이제부터 그냥 왕 이름을 적을게. 문종이에요. 자, 근데 이 문종이 몸이 되게 약해. 좀 병약해. 왕인데.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또 형제가 많아. 그러니까 아들이 많아. 아들을 7명인가 낳아요. 그러니까
애국자. 왕이니까 애국자지, 그렇지? 애국자. 세종대왕이 사실은 이렇게 되게 한글을 만들어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위대한 건 맞아요. 위대한 사람 맞는데 전 세계에서 언어학자로 분류를 하면 세종대왕은 탑5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 언어학자에서는. 왜냐면 언어를 창조한 사람이잖아. 전 세계 왕의 순위를 따지면 세종대왕은 거기에 발도 못 내밀어요. 왜냐면 이 인간이 술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막 이랬어. 세종대왕이 좀 소위 말해서 약간 문란했어요. 삶이. 실제로 그 초상화 보면은 우리 10,000원짜리 있는 모습 보면 되게 그냥 좀 호리호리해 보여. 약간 좀 살집이 있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뚱뚱했대요. 세종대왕이. 훨씬 뚱뚱했대. 근데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그걸 사실대로 그리면 혼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게 뽀샵 처리해 준 거야. 그나마. 그 사진이. 그래서 여자를 그 정도로 너무 밝히고 좋아해서 아들이 많아. 아들이. 근데 몸이 너무 병약한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입고 온 막내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수양대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자, 두 번째 사페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사페. 이 새끼도 사페예요. 자, 얘는 자기 형이 지금 몸이 안 좋은 게 느껴져. 그래서 뭔가 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위를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어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지 형제를 다 죽여요. 수양대군이 형제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종이 정말 이른 나이에 죽어요. 되게 일찍 죽어. 그럼 이제 이제 내 거 오케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문종에게 아들이 하나 있네. 몇 살? 4살 배기 애가 하나 있네. 자, 그래서 문종의 아들인 단종 4살짜리 애 새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본 수양대군은 그냥 버닝하는 거죠. 개빡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 달라고 형제들까지 죽였는데 아니 딴 것도 아니고 4살? 유치원도 안 간 새끼한테 지금 왕위를 맡긴다고? 뭐 말은 해? 소통은 돼? 수양대군이 개빡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파가 갈립니다. 어떤 파로 갈리냐? 어쨌든 그래도 정식으로 임명된 왕이다. 충성해야 된다. vs 이건 내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4살짜리 왕은 좀 아니다. 그래서 수양대군파. 그러니까 반역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반역파. 이렇게 갈려요. 누가 이길까? 네, 반역파가 이겨요. 왜 이 반역파에 누가 있어? 수양대군이 있어. 실제로 수양대군은 이 어린 단종을 유배 보내요. 왕을. 거제도로도 보내고, 뭐 저기 강원도 양양으로도 보내고, 왕을 유배를 보내. 미친 새끼죠. 왕을 유배를 보내요, 얘를. 그렇게 그 다음 왕인 태정, 태세, 문단, 세조가 됩니다. 지 아빠의 이름을 따와서 세조가 돼요. 수양대군이 즉 세조입니다. 지금 봐봐. 처음 나라를 세우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왕이 바뀌었어요. 개판이죠. 개판이지. 나라를 세우는 과정도 시끄러웠는데 그 밑에 여기 또 한글 만들잖아.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조선은 개판입니다. 조선 왕은 이 뒤는 순탄할 것 같죠? 이 뒤는 더 심해요. 이 뒤는 더 개판이에요. 조선 왕이가 진짜 사건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신은 이계라는 사람은 단종의 충성파였어요. 단종의 충성파야. 그러면 반역을 저지른 얘네들은 어쨌든 얘가 왕이 됐으니까 다 한 따까리 해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단종을 유배가고 얘를 충성했던 사람들은 네, 죽거나 버려지거나 유배가거나
은퇴를 당하거나 산에 숨어서 살거나 이런 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속 타고 슬퍼하는 중이에요. 이계라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에 좀 더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자, 갈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시조입니다. 평시조고요. 자, 성격의 애상적 밑줄. 대놓고 슬퍼함이 보이죠. 슬퍼함이 보이고, 자, 주제 밑줄. 임과 단종과 이별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징을 보면 마치 좀 여성적인 어조, 뭐 초를 보면서 사실 슬퍼하는 것, 굉장히 여성적인 어조로 들리기도 하고, 부드러운 표현 그 속에서 밑줄 자신의 절개와 의리,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단종 슬퍼서 어떻게 엉엉엉이니까. 또 의인법, 촛불이라는 존재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과의 이별하는 거, 그렇게 이별의 정한, 이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게 될 내용입니다. 이별의 정한. 그리고 마치 속이 타들어간 듯한 한. 혹시 이 한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나요? 한? 한은 한이에요. 뭐 그 정답이에요. 사실 한은 한이에요. 한이라는 게 참 좀 이렇게 말로 풀어내기 어려워요.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누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어요. 우리나라 문학이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한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름부터 노벨 문학상이잖아. 영어란 말이야. 다른 외국인들도 이 책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 근데 이 한이라는 정서는 영어로 딱 바꾸기가 애매해요. 뭘로 바꿀래? 한을 바꾸려면? 한을 영어로 바꾸면? 뭔가 새드도 맞긴 한데 뭔가 좀 더 의미가 더 필요하고 앵그리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그 안에 뭐 억울함도 좀 있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한이란 말이야. 이걸 그동안 우리가 풀어내지 못했는데 한강 작가님이 이거를 딱 풀어냈어요. 그 되게 돌려 이야기를 하시죠. 책 안에서. 이 한이라는 걸. 어려워. 한강 작가님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한을 표출하는 거. 이 정한이라는 것도 한의 정서를 정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의 정서.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껴지는 슬픔, 분노,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걸 한이라고 하고요. 자, 이 시조는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아까 수양대군 얘기했죠. 순환을 겪고 있는 단종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걸로 볼게. 여기 말고 남몰래 애태우는 심정을 타는 촛물에 비유해서 형상화했다. 지은이는 무생물인 촛불을 의인화하여 그것이 타는 모습을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촛불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의 슬픈 정서를 촛불에 이입했다. 형상화했다. 특히 중장과 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눈물뿐이지만 속에서는 더 뜨거운 밑줄 충정이 타고 있음을 완곡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것도 결국은 단종을 위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56쪽 보면은 길죠? 자, 이제 두 번째 56쪽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사실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는 훨씬 더 깁니다. 훨씬 길어요. 근데 얘는 제가 일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만. 제목이 보면 상춘곡이라고 나오죠. 상춘곡. 위에다 좀 적을게. 자, 이 제목의 뜻을 한번 먼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의 뜻을. 자, 상춘곡의 상은 뭐냐면 한자가 생각할 상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춘 뭐를? 봄. 봄을 생각하며. 자, 한국식으로 해석하면은 봄을 생각하며입니다. 제목은. 봄을 생각하며. 곡은 우리 뭐 한 곡 두 곡 그 노래방 가면 나오는 거 있죠? 그 곡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죠, 노래. 봄을 생각하면 부르는 노래라서 상춘곡이고요. 이렇게 이제 고전시 중에 보면은 무지하게 긴 것들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긴 것들이 있어.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가사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노래 가사 맞아요. 노래 가사야, 노래 가사. 조선시대 시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얘도 이름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정국인이라는 사람도 네, 양반 출신입니다. 양반.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양반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한 공무원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공무원, 나란 일하는 공무원.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해요. 이제 그 관직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고향에서 이제 쓰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볼게요. 뭐 뜻인지. 자, 먼저 홍진이라는 게 나와. 홍진. 이 홍진의 뜻은 뭐냐면 붉은 먼지란 뜻이에요. 근데 이 붉은 먼지가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는 뭐 하다못해 왕이든 뭐 왕의 공주가 됐든 좀 이렇게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뭘 타고 다녔죠? 말도 탔지만 소요? 기마. 뭐 이게? 기마? 기마가 아닌가? 가마지 않을까? 가마. 가마.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가마는 양 끝에 이제 4명이 같이 들고 이 가마를 들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가마꾼이라는 사람들이 가마를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한 명을 위해서 4명이 지금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마를 이렇게 들 때 지금처럼 바닥이 이런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바닥이 아니라 전부 다 흙바닥이잖아. 그때는. 더군다나 황토로 되어 있는 흙바닥들이에요. 싹 다. 그래서 이렇게 가마를 이렇게 응차하고 들면 그 가마에 딸려오는 황토 먼지다. 황토 흙들. 그리고 그 흙이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훅 날리면 그때 생기는 게 바로 붉은 먼지. 그걸 홍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그 가마라는 물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물건이에요. 너무나도 계급의 격차를 두고 한 명을 위해 4명이 노동을 해야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먼지라는 홍진은 사실 무슨 뜻으로 쓰이냐? 속세라고 써요. 속세. 속세가 뭐야, 나는? 속세? 도시 사는 사람들. 세상 속이라는 뜻이야. 세상 속.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 우리가 지금 다 그 속세에서 살아가는 거잖아. 이 세상 속에서. 그 속세에 묻혀있는 분들이요. 속세에 묻혀 사시는 분들아. 그럼 부르는 거네. 그쵸? 불렀네.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호돈. 돈호. 호법이라고 부르더라. 속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 내 생에 어떠한고?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이 어때 보이니?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서리법.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는 지금 이 모습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서 옛 사람, 넷은 옛이야, 옛. 옛날 사람들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풍류가 뭐야? 풍류? 노래? 풍류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냥 즐거움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마치 옛날 사람들의 즐거움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설이 또 있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옛날 사람들처럼 즐거워 보이니 안 즐거워 보이니? 자, 천지간, 천지, 하늘과 땅, 즉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해석으로 볼게요. 세상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나만한 이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나처럼 태어난 남자들 많아. 이 세상에 나 같은 남자들 많아.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살림에 묻혀 있어. 아하, 살림에 묻혀 있대. 즉, 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속세와 정반대가 되는 자연에 묻혀 있어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그럼 얘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거기 속세놈들아, 너네는 왜 자연의 즐거움을 모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있는 장소는 여기에 있는 거네. 그쵸? 화자는 이 자연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고 갈 배경 지식. 옛날 그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이때 이제 관직에 있던 나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이상하게 다들 자연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의 무슨 거의 유행 트렌드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은퇴했어. 그러면 이제 이 속세가 지겨워. 막 사람들 시끄럽고 이런 게 너무 짜증나. 그럼 이제 그냥 산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한적하게 사는 거야. 한적하게.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도. 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너네도 다 컸어. 너네 결혼도 했어. 그리고 사실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너네를 이제 케어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이제 정말 부모님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이제 하시면서 더 사시겠죠. 그러니까 뭐 바닷가나 이런 데 조금 더 조용한 데 들어가서 거기서 좀 한적하고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에서 얼마 전까지 있고 일을 했으나 이제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약간 너무 좋은 거야. 이 자연이. 그래서 지금 얘한테 얘기해. 야, 너네들 왜 여기 있는 즐거움을 지금 몰라?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수간목, 이거는 초가집이라는 뜻이에요.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시냇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 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바로 그냥 시냇물 뷰야. 시냇물 뷰. 나름 집 위치는 좋죠. 자, 그런데 초가집이라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면 굳이 초가집에 살 필요가 없어요. 돈 많으면 어떤 집에서 살아요? 그 당시에는 기와집에서 살아요. 그쵸? 얘가 초가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여유는 없단 얘기야.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비교적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지금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네.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즐거워요 라는 안빈낙도라고 부르는 사자성어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요 정도 내 분에 요 정도면 만족해. 자신이 가난하건 뭐 돈이 없던 간에 요 정도면 난 충분히 만족해 라고 하는 안분지족이라는 두 가지의 사자성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대놓고 얘기할게. 나 다음 주에 이거 낼 거야. 알았지? 다음 주에 이거 낼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초가집에 살아간다라는 건 또는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건 그 안에서도 이 사람이 즐거움을 느낀다면 안빈낙도의 정신, 안분지족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가집 추워. 엄청 추워. 그런데도 초가집에서 사는데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만큼 자연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읽은 내용 정리하면 뭐야? 자연 짱이야. 자연으로 와. 자연 짱이야. 이게 다야. 이 긴 시 내내 이 얘기예요. 이 시 내내 이야기야. 봄을 생각하며 내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죽, 소나무, 죽. 대나무. 그렇지. 소나무, 대나무가 소나무죽. 소나무 송인데? 소나무죽. 네? 뭐라는 거야? 소나무, 대나무가 우룰리에, 울창하게, 빼곡하게, 울창하게 풍월주인이 되어 있대. 풍월주인. 저저번 주에 나왔어? 어디에? 단어 시험에? 아 진짜? 뭐야 뭔 뜻이야? 근데 왜 어제 놈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 잡것들이. 뭔 뜻이야 그러면 이거? 자연을 되게 즐기는. 그렇지. 자연을 즐기는 사람 좋아요. 똘똘이들.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서 나는 지금 그 자연을 즐긴대. 좋대.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났고 이제 새 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상충곡이라고. 봄을 생각하며 봄을 기다리며 새 봄이 왔어요. 왜? 봄 되면 이제 자연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니까. 훨씬 더 아름다워지니까. 도화, 행화. 자, 도화. 너네 그 통조림 중에 황도 알아? 황도? 그 누런 거? 누런 복숭아가 황도야. 그렇죠? 도는 복숭아 도자예요. 그렇죠. 얘는 복숭아 꽃이죠. 행화는 뭐냐면 살구꽃이에요.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이들의 특징은 붉은색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약간 벚꽃 같은 약간 핑크빛 그런 색깔이야. 이 복숭아꽃, 살구꽃이 마치 석양에, 그러니까 저녁 노을처럼 하늘 위에 뻘겋게 이렇게 분홍빛으로 쫙 피어 있대. 예쁘네. 그래 체리 불났어. 예쁘네. 이게 쫙. 그리고 밑에 녹양방초. 푸른 풀들을 의미합니다. 푸른 풀들. 이 푸른 풀들은 새우, 가랑비가 와도 비가 추적추적 내려도 푸르대. 자, 그러면 자, 요 두 줄. 뭐는 뭐에 피어 있고 뭐는 뭐에 푸르다. 비슷한 문장이 반복됐네. 그렇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뭐는 뭐에 피어있고 뭐는 뭐에 푸르다. 그리고 또 붉은색, 푸른색이니까 색채 대비가 있네. 그럼 이 색채 대비의 효과는 뭐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정반대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게 긍정이고 이게 부정이야? 이게 긍정, 이게 그런 거야? 이건 뭘까? 왜 이 색채 대비를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하늘은 붉은 빛이 쫙, 바닥은 푸른 빛이 쫙.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거의 텔레토비야, 텔레토비. 자연이 제일 좋아 지금. 아, 너네 텔레토비 모르나? 텔레토비가 왜 자연이 좋아? 텔레토비 알아? 텔레토비는 알아요. 텔레토비 알아? 텔레토비 어떻게 알지 근데? 본 적이 있어? 그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본 적 있어? 애니메이션 안 보고 그냥 캐릭터. 아, 존재만 알아? 아, 걔네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걔네가 무슨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살아. 이렇게 되게 푸른 이렇게 초장 자연이 쫙 펼쳐져 있는 언덕 같은 데 살아요. 거기서 애들이 막 이렇게 뛰면서 나오거든 걔네들이. 약간 뽀로로 같은 존재들이죠. 뽀로로 같은 존재들. 노는 게 제일 좋은 새끼들. 자, 이렇게 붉은색, 푸른색이 굉장히 조화롭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게 너무 예쁘더래. 너무 감동을 주더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자, 칼로 말아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단한다 그래요. 예쁜 비단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걸 재단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칼로 말아낸다라는 건 마치 이 풍경이 되게 고급진 예쁜 비단을 쫙 펼쳐놓는 것 같더래. 그리고 너무 예뻐서 붓으로 그린 것 같이 그림 같더래. 우리 한국어가 그렇잖아. 되게 예쁜 풍경을 보면 그림 같다 그러고 되게 예쁜 그림을 보면 사진 같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밥을 먹어서 맛있으면 밖에서 파는 것 같다 그러고 밖에서 파는 게 맛있으면 집밥 같다 그래요. 그렇죠? 약간 한국어가 좀 되게 독특한 언어 중에 하나야. 딱 그런 거죠. 이 예쁜 풍경이 마치 비단 같고 그림 같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 아름답냐? 조화신공, 조화로움. 자연의 이런 어울림이 너무나도 조화로운 것들. 이렇게 물물마다 사물사물마다 헌사롭더래. 야단스럽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야단스럽다라는 건 좀 활기차다라는 의미예요. 활기차다. 이런 자연의 조화로움, 아름다움이 물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활기차고 예쁘더래. 자, 우리가 이 시를 본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 형광펜, 수풀에 우는 새. 아니, 지금까지 좋았어. 근데 갑자기 새가 뭐 해요? 울어요. 얘 왜 울어? 지금까지 좋았잖아. 갑자기 왜 울어?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봄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대. 뭔 개소리냐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더래. 자, 그럼 우리 돌아와서 진짜 새가 우나요? 물론 새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지. 그쵸? 근데 진짜 새가 크라이 하는 거야? 누가? 저 아저씨, 우리 정극인 아저씨, 즉 화자가 감정을 새에다가 이입하더라. 이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너무 좋아서 눈물이 더 왈칵 쏟아지더라. 객관적 상관물. 네, 줄여서 쓸게요. 좀 길어서 귀찮으니까 객관적 상관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를 의인화했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요. 가능해요. 왜냐면 소리가 교태, 뭐가 이렇게 아부를 떤다는 뜻이거든. 아부 떤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게 상춘곡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갈래를 보면 가사라고 쓰여 있죠. 서정 가사.
가사문학의 일종, 노랫말. 그러니까 옛날의 시들은 전부 다 노래예요. 옛날의 시들은 전부 다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묘사적, 자연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요. 자, 예찬적 밑줄. 예찬이 뭐야? 되게 동경하면서 동경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하는 뭘 예찬하죠? 자연. 자연을 예찬합니다. 봄의 정취를 즐기며 구경하고 있고요. 자, 안빈낙도 나오네. 그쵸? 가난하지만, 편안하지만 즐겁다. 자연을 살림, 뭐 풍월주인이라는 시어들로 이야기했고, 청풍명어를 우리가 본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더 나중에 뒷부분에 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시구의 반복, 대꾸, 아까 도화행화, 녹양방초, 대꾸도 존재했고요. 자연을 마치 친구처럼 풍월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의인화도 했고요. 서리적 표현 물어보듯이 이야기했고, 5번에 감정이입, 춘기를 못 내겨워 수풀에 오는 새가 있더라. 밑에 좀 정리된 걸 보면 우리가 본 거는 딱 한 요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봄의 경치를 감상하고, 그 다음에 그 봄의 어떤 흥취에 몰입하고, 더 나중에는 얘가 뭐 하냐면 산과 물을 같이 구경 가자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얘 나중에 취해요. 술 처먹고. 술 처먹고 취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 잔 하고 가지 하나 딱 꺾어 가지고 나 한 잔 먹었다 표시하고, 또 한 잔 먹으면은 가지 하나 또 딱 꺾어서 나 2잔 먹었다 표시하고, 뭐 이 정도의 어떤 여유로움을 또 막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산에 또 위에 봉우리에 올라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번 더 쫙 보고, 그렇게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즐겁다라는 안빈낙도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해설을 보면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가사입니다. 정극이라는 사람이 벼슬에서 사임하고 벼슬에서 내려와서 이제 고향인 태인에 은거하며 지은 작품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밑줄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며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무라일체 밑줄, 무라일체 동그라미, 무라일체 무슨 뜻이야? 오케이, 사물과 하나가 된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무라일체. 뭐 다른 말로는 뭐 자연친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난해도 즐겁다. 안빈낙도 내 분에 만족한다. 안분지족의 삶에 만족감을 표출한다. 네, 나중에는 뭐 이제 다른 가사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며, 요게 상춘곡이라는 시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견회요라는 시고요. 윤선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조선 시대로 따지면 한 중기 정도에 되는 인물인데요. 이 윤선도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충신이거든? 진짜 충신이거든요. 근데 유배를 진짜 많이 가요. 간신들의 어떤 꼬임 때문에. 그러니까 늘 좀 눈엣가시 중에 하나야. 눈엣가시. 너무 충신이라서 이따 시 읽어보면 얼마나 충신인지 나오거든? 너무 충신이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좀 되게 오바하고 막 아부떨고 이런 사람은 좀 눈엣가시였나 봐요. 그래서 되게 유배를 많이 가요. 그래서 막 다 유배 가서 쓴 시야. 이 사람이 쓴 시는 전부 다. 유배 가면 할 게 없대. 유배 가면 낚시밖에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어서 이 사람은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목의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59쪽에 해설을 먼저 잠깐 볼게요. 해설. 자, 작가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나오죠?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총 5개의 연시조다. 이따 설명해 줄게.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삶의 자세, 밑줄 정의감이 넘치죠? 그 다음에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밑줄.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밑줄. 유배가 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자, 견회란 정의가 등장합니다. 견회 동그라미. 답이나 무슨 뜻이래? 오케이, 씨름을 쫓다 또는 마음을 달랜다라는 뜻이.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마음을 달래는 노래라고 하더래요. 견회요, 동요처럼 마음을 달래는 노래.
그래서 각 수마다 억울한 심정에 대한 하소연. 나는 충신인데 내가 왜 유배를 가야 돼? 저 억울해요, 임금님. 이야기하는 거. 또 결백을 주장하는 거. 저 진짜 결백합니다. 저 임금님께 충성해요. 임금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윤선도가 30세 되던 광해군 10년에 가족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이첨, 간신 이이첨의 횡포를 이제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그대로 유배가요. 네?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선 중기 후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나라가. 그러니까 임금이 무작정 권력을 쥐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과 뭔가 상의를 하고 일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뭐 충신이 힘이 셀 때도 있지만 간신들의 힘이 셀 때도 있거든. 반대로. 그러니까 임금이 그거를 명확하게 분간을 못하는 거죠. 사리분별을. 얘가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얘가 애국인지 매국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간신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 충신들을 유배를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혼란한 상황 때문에. 또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 중에 뭐 정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고전 문학사에서는 가장 좀 파워가 센 사람이거든. 근데 뭐 그 사람의 경우도 왕이 알아. 얘가 충신인 걸 알아. 얘가 제대로 된 것도 알아. 근데 간신의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간신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그 당시의 다수결? 그런 것들 때문에 충신한테 너 진짜 미안한데 너 잠깐 유배 좀 갔다 와 라고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이렇게 불의를 타협할 줄 모르는 이 정의감 넘치는 히어로 윤선도는 결국 유배를 갑니다. 그 가 있는 상황에서 쓴 시가 견회요라는 시예요. 자, 그러면 1수부터 가볼게요. 자, 요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뭐와 비슷해? 세 줄. 그쵸? 평시조예요. 이거 하나는 평시조야. 근데 시 한 편에 지금 이 평시조가 얘 몇 개 있어? 2개요? 3개요? 5개가 있죠. 1수부터 몇 수까지 있어요? 도윤아? 몇 개? 5개가 있어요. 5개. 그래서 이 평시조들을 나중에 묶어서 연시조라는 걸 만듭니다. 시조를 연달아서 쓴다라는 거야. 시조를 이제 연달아서. 네? 맞아요. 오우가 이 사람 거예요. 오우가가 이 사람 거야. 그 찐따 새끼 있잖아. 친구 5개밖에 없는 거. 그 뭐야? 물, 수석, 송죽, 달, 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친구가 5개밖에 없어. 개찐따 새끼. 그게 얘예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이 똑같은 사람이야.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오우가도 유배 가서 쓴 거거든. 친구가 진짜 없어. 진짜 친구가 물이랑 달이랑 뭐 돌이랑 소나무 대나무밖에 없어. 친구가 없어. 유배 갔으니까. 이 사람이 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다 아는데 우리가 외다만 몰라요. 외다는 뭐라고 나오냐? 그르다. 즉 잘못되었다는 뜻이야. 잘못되었다. 일단 라임 죽이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라임 죽이죠. 반복. 슬퍼도 즐거워도 올바라도 완전 잘못되어도 나는 내 몸에 해올 일 형광펜 딴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할 일만 닦을 뿐. 그럼 이 사람은 미리 얘기해 줄게. 윤선도는 진짜 전형적인 유교보이예요. 이게 싹 유교 중에 유교야.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정신 혹시 뭔지 알아요? 효 그리고 충성과 효.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일은 뭐야? 충성하고 효도하는 거야. 그게 슬프든 즐겁든 옳든 잘못됐든 일단 하는 거야. 그게 충성이잖아. 임금님이 잘못된 일을 해도
어쨌든 임금님을 따르는 게 충성인 거잖아. 그쵸? 자기는 자기가 할 일만 한대. 그러면 그 밖에 연함은 일. 밑줄. 이거는 내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 밖의 일은 내가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이것만 하면 돼. 그 밖의 일은 분별할 수 있다. 즉 옆에 해석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고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자, 그 옆에 밑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걱정할 필요가 없대. 이시랴는 서리법입니다. 물어보듯이 끝냈어요. 이것만 하면 되지. 내가 다른 걸 뭐더러 걱정을 합니까?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신념이죠. 신념에 충실한 강직한 삶을 보입니다. 저는 충과 효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망령된 줄, 망령. 이게 여기서는 보면은 잘못되었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하는 게 잘못된 줄을 내가 모르겠니? 나도 알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어떻게? 잘못된 것들 알아도 하는 게 충인데, 충성하는 건데. 이 마음이 어리기도. 옛날에 어리다는 무슨 뜻? 어리석다란 뜻이에요. 옛날에 어리다는. stupid이에요. stupid.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전부 다 님을 위한 것. 이 님은 누구? 그렇죠. 임, 즉 임금을 위한 것. 어리석지만 어떻게 이 잘못된 것도 결국은 임금님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 임금님이니까. 난 충성해야 되니까. 아무개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버져서 아무리 헐뜯어도 임금님께서 생각 좀 해주세요. 저 정말 결백합니다. 저는 오로지 임금님께 충성만 했을 뿐이에요. 저 유배 보내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한 번만 좀 돌아봐 주세요. 저 정말 결백합니다. 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추성진호루. 이건 지명입니다. 지명. 구체적인 지명.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나 혹시? 기억나나요?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썼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향토적이고요. 그 다음에 마치 실제 일 같은 현장감을 준다. 실제 일 맞죠? 그리고 리얼로 있는 일이니까. 자, 추성진호루. 추성의 진호루 밖에 자, 밑줄. 울어 얘는 저 시내야. 누가 울어? 도윤아, 누가 울어? 시내가 울어. 즉 시냇물이 울어. 그렇지? 시냇물이 크라이 해? 시냇물이 울어? 밖에 시냇물 소리는 들릴 수 있어. 쫄쫄쫄쫄쫄 소리는 들릴 수 있어. 근데 얘가 울어요? 그럼 뭐야 이거? 객상. 그렇죠. 감정이입이자 객관적 상관물이네. 누가 우는 거야? 누가 울어? 화자가 울어. 화자가 밖에서 울어. 근데 시냇물이 운대. 자, 그럼 일단 시냇물을 의인화했다도 되겠네. 의인도 되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화류도 되고 시내야라고 불렀으니까 돈호도 되고 되는 게 맞네. 밖에서 저 쫄쫄쫄쫄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 같아. 그래서 무음홀이라 뭘 하려고
주야에 아침과 밤에 흐르냐?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느냐? 왜? 님 향한 내 뜻조차 그칠지를 모른대. 시냇물이 그치지 않아. 그 모습이 마치 내 충성심 같아. 그러면 오케이, 적고 가자. 자, 시냇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쵸? 변함이 없어. 계속 흘러. 한결같아. 우린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조와 절개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거. 한결같은 거. 이 사람이 딱 그렇죠? 충성심이 변하지 않잖아. 임을 향한 내 뜻이 마치 시냇물이 그치지 않는 것 같이 나도 그치지 않아. 나 절대 제 충성심을 끝내지 않아요.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수 또 라임이 죽여요. 왜 원자람 왜? 산. 그렇지, 산.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자, 여기서 표현하는 건 거리감입니다. 누구와 거리감이 드냐라고 하니 어버이, 부모님. 부모님이 그리운 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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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대. 하다가 옛날 말로 많다예요.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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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더래. 그러면서 어디서 외기러기는 또 울고 울고 있대. 뭐 얘기할지 이제 감이 온다. 기러기가 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실제로 외기러기, 즉 기러기라는 동물은 철새야, 철새. 그래서 원래 이렇게 걔네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 새들도 세상을 떠는 거야, 기억나? 이렇게 쭉 그게 기러기야, 그 새들이. 원래 이렇게 철새처럼 이렇게 V자 대형 이러고 단체로 쭉 날아가는 게 기러기인데, 외기러기는 이 무리에서 떨어진 놈들을 의미해요. 단체 생활에서 갑자기 떨어진 놈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와도 비슷해 보일 수 있지. 나는 지금 혼자 떨어져가지고 유별에 와 있잖아. 그래서 기러기의 마치 울음소리를 들으니 또 내 감정을 기러기에 이입해서 아이고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 슬픕니다 라는 이번엔 효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립네요. 혼자 있으니까 부모님이 참 그리워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어버이 그리울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 부모님 그리울 거는 유별에 올 때부터 알았어. 가면 부모님 보고 싶겠구나. 근데 임군 향한 뜻도 하나리 삼겼으니, 자, 임금을 향한 뜻, 마음도 하늘이 주신 것이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님군을 잊으면 그것이 바로 뭐래? 임금을 잊으면 그게 바로 불효래. 그럼 얘는 지금 결국 충과 효를 똑같이 받네, 거의. 그쵸? 마치 임금님이란 존재도 누구처럼 보는 거예요? 어버이. 부모이래. 어버이, 부모님처럼 여기는 거야. 부모님처럼.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충과 효에 거의 미쳐있는 전형적인 유교보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59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래 연시조고요. 연시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것. 연시조. 자, 성격의 연군적 밑줄. 사자성어 하나 적을게요. 연군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연군지정.
무슨 뜻이냐면 임금님 사랑해요가 이 연군지정이에요.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 연군정. 연군지정. 임금님 하트가 연군지정이에요. 그 옆에 있는 우국적도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국은 원래 뭐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한다라는 건 결국 임금을 걱정하는 거고, 그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뜻으로 거의 많이 쓰입니다. 같은 뜻.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유교 보이의 모습 나오고 있고요. 주제, 자, 어버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나랏일을 걱정하는 거, 우국적. 그리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 그래서 우국충정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 시냇물과 외기러기. 감정이입해서 자신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식으로 반복하는 거.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울고 울고 같은 유사한식으로 반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난 내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슬프건 즐겁건 옳건 잘못됐건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게 내가 충성을 했는데 임금님이 나를 몰라주네. 저 정말 결백합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임금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고 있고, 임금,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충과 효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또 연군지정의 이 의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밑에 해설은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읽고 시작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은 60쪽부터 61쪽까지 푸시면 되고요. 그 오타가 몇 개 있어서 조금 봐줄게요. 일단 2번에 5번 보면 대상은 단정이 아니라 단종이죠. 단종, 왕, 단종. 그 다음에 지금 4번, 8번, 9번에 보면은 그 괄호 가운데 심표가 찍혀 있어요. 그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알았지? 편집하는 거에서 조금 잘못 편집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7번에도 보면은 4번이 뒤에 붙어 있죠. 그쵸? 그거 조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3번에 1번에 보면 이제 가라고 적혀 있는 게 그 가가 이제 처음에 있는 시입니다. 알겠죠? 그 가는 위시, 그러니까 그 보기가 아니라 우리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그 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 1번부터. 자, 들어가 볼게요.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표현했다. 맞나요? 그쵸? 누가 촛불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그쵸? 상상력 풍부하고 지극히 주관적이죠. 이 사람의 본 입장이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별의 정한으로 흘린 눈물이 천둥으로 비유되었다. 그쵸? 이별의 정한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화자의 심령을 대상에 이입시켜 정서를 제시했다. 맞죠? 감정이입. 임과의 열정적이며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했다. 애매하죠? 그쵸? 부드러운 표현 속에서 작가의 절개와 의지를 드러낸다. 맞고요. 정답은 4번. 그러니까 뭐 임금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건 괜찮은데 단종과 열정적이며 영원한 사랑은 좀 약간 장르가 달라지죠. 그렇죠? 조금 장르가 달라지는 1번은 4번이 잘못됐다. 자, 2번 볼게요. 그러면 이 작품의 내용 이해로 잘못된 거. 촛불을 인하했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공감각적 표현 있니? 없었죠. 우리 전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 더 보면 속 타는 것은 이별의 슬픔 맞고요. 촛불은 화자와 동일시된 거, 똑같은 거, 감정을 이입한 거니까. 누구와의 대상은 단종을 의미한다. 누구와 이별하는 것? 단종과 이별하는 것.
자, 3번 볼게요. 자, 보기를 먼저 좀 읽어보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총루가라고 부르는데요. 총루가, 그러니까 촛불에서 그 떨어지는 뭐 총루가라고 불리는 이 시조는 영월 산골에서 귀양살이하는 어린 단종을 생각하여 눈물 짓고 애간장을 다 태우는 안타까운 심정을 남몰래 읊은 것이다. 진짜 참 잔인한 게 유배 가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앞에 뭐 이렇게 바다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낚시밖에 없고요. 뭐 때 되면 그래도 노비들이 밥은 갖다 주는데 또 거기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니? 뭐 스키케야 생선 아니면 그냥 나물 이런 것들을 응해서 밥 지어주고 또 되게 춥대요. 그 공간이 또. 근데 뭐 어른이면 그런 얘기 했는데 4살짜리 애잖아. 4살짜리 애를 그런 데 가둬놓고 나물 먹이고 생선 가시도 못 바르는 애한테 생선 갖다 바치고 지금 이래야 되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 이 수양대군이. 그러니 어린애가 간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무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애가 그저 그 어린애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 참 슬픈 좀 힘든 현실을 겪어야 하는 것에 이 충신들은 또 눈물 짓고 애간장을 태우는 심정을 노래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서는. 그러면 1번 그러니까 위시의 주제를 연군지정으로 볼 수도 있다. 맞나요? 그렇죠. 아까 연군지정도 기억나? 임금님 사랑해요 였죠? 그러면 맞고요. 2번 초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은 단종이 유배를 간 후 애태우는 작가의 심정을 표현한 거다. 너무 맞는 말이죠. 3번 촛불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다. 그쵸? 감정이입. 자, 4, 5번도 올라가 볼게요. 자, 4번 지은이는 초와 자신을 대조시킴으로써 어린 단종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못됐죠? 뭐가? 대조가 아니지. 동일시하는 거죠. 4번 또 5번 촛불을 동원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 귀양간 죄인이 되어버린 단종에 대한 마음을 놓고 표현하지 못해서였다. 정답은 4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이제 상춘곡입니다. 자, 감정이 이입된 대상을 3음절로 쓰래. 3음절이면 어떻게 써야 돼? 세 글자. 뭐 어떻게 써야 돼? 우는 새. 좋네요. 만약 3어절이면 어떻게 써야 될까? 세 단어니까? 띄어쓰기 2번. 이니까? 이니까? 뭐라고 나와, 시? 시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이걸 해석본으로 넣어놨지, 너네한테. 그쵸. 이게 숲 속에 우는 새는 4어절이 나오겠네. 이게 원문에는 수풀에 우는 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원문으로 보시게 돼서 3어절로 적어라 그러면 수풀에 우는 새로 적으면 될 겁니다. 해석본이었네요. 어쨌든 3절 우는 새였고요. 5번 가볼게요. 자, 기억에 내재된 시적 화자의 심정. 기억은 뭔가 하니 이 내 삶이 어떠한가? 야, 이 속센 놈들아,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어때 보여?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 이 중에 화자의 심정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그렇죠. 자부심이 넘치거든요. 나 자연 사는 남자야. 자부심이 넘쳐. 자, 6번. 이것도 틀리면 집 갔다 창문으로 가시자. 몇 번이야? 4번. 빛낙도. 그러면 나온 김에 다른 것들 뜻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들. 자, 내우외환. 들어본 적 있나요? 걱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걱정이 많다. 내우, 내 속마음도 근심 걱정이 있고 외환, 외부도 혼란스러워. 그게 걱정이 태산, 걱정이 많은 걸
내우외환이라고 하고요. 자, 두문불출. 얘는 딱 두 글자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백수야, 백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놈. 집에만 있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약간 그 히킥호모니 같은 놈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수. 자, 그러면 백면서생은 뭐냐면 일단 서생,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서생. 근데 백면, 얼굴이 하얘. 무슨 뜻이냐? 공부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글만 읽어. 근데 밖을 전혀 나가지 않아. 뭔가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부는 겁나 잘해. 근데 사회에 일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의 백면, 얼굴이 하얗다고. 밖을 안 나가서 얼굴이 타지 않아. 얼굴이 하얀 백면서생이라고 한다. 뭐 4번 안백나 또는 가난하지만 즐겁다 였고요. 마지막 입신양명. 요건 아시나요 혹시? 입신양명. 출세하는 걸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입신, 몸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양명, 이름을 밝게 합니다. 신분 떡상하는 거, 출세하는 거. 옛날에 이제 과거시험 봐서 과거시험을 통과하면 입신양명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분 떡상한 거, 출세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특히 5번, 4, 5번은 진짜 중요해. 이 두 개는 진짜 많이 나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문제를 달려가 봅시다. 견해어입니다. 7번 볼게요. 자, A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거. 자, A는 뭔가 하니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수 있을까?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내가 해야 할 일만 닦을 뿐. 다른 것들은 몇 번이야? 다른 것들은 3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8번 가볼게요. 짝 잃은 기러기. 우리가 아까 시에서는 이제 외기러기라고 봤었죠. 여기에 투영된 정서 그리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적어보랍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배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처지로 짝 잃은 기러기는 울면서 간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화자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운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한번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우리가 봤던 시 그대로예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자, 이 촛불이 원래 밑줄이, 내가 이걸 안 알려줬구나. 미안. 촛불이 원래 밑줄이었는데, 이 촛불이라는 밑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3년에서는 시냇물. 4년에서는 짝 잃은 기러기, 외기러기. 이것들은 전부 다 감정이입,
그리고 동시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과 동시에 정서를 더 고조시키고 심화시키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세 개의 시에서, 세 편의 시에서 같이 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복습해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설날이 가까워 오네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목금이니까 괜찮겠네. 목금이니까.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